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이 경제다 시간 있고요. 윤형중 랩 2050 대표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셔서 지금 내란 전국 더해서 박정훈 대령 판결 이후에 전국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여야정 같이 정책 협의체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 같이 짚어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 젠슨 황이 발표하는 거 보셨어요? CES 2025 기조연설했는데 그 이야기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많아요. 테슬라하고 연관된 얘기도 있고 그 이야기 강정수 덕후 총괄 에디터 모셔서 끝까지 이야기 나눌 테니까 라이브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윤형중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요즘 너무너무 바쁘시죠? 김준일 평론가님. 뭐 저만 바쁜 건 아닌데 이게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설 연휴에 쉬는 방송이 없어요. 방송사들이 연휴에 다 방송하겠대요 지금. 아니 정부가 지금 임시 공휴일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방송사는 지금 안 쉬는 정부 방침에 지금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 정도로 저항하는 겁니까? 왜 나한테 그래? 나도 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맨날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니까. 윤형중 대표님은 지난주에 좀 편찮으셔가지고 네, 제가 오셨는데 괜찮으세요?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독감이 굉장히 급증세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독감 항체가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감기 정말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체포 얘기하고 뭐 탄핵 얘기하고 하는 와중에 전 세계 지금 팬데믹 논의가 엄청 많아요. 인플루엔자 보니까 팬데믹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코로나 다시 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뭐 생각도 못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바이러스입니다. 진짜. 요새 또 지방에 가 계시죠? 네, 지방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전라남도 영암에서요. 영암에서 네. 어떤 연구하고 계세요? 농촌 기본 수당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농촌 기본 수당, 네. 기본 소득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기본 소득과도 관련이 있고 또 농정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요. 최근에 남태령 대첩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농정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트랙터 몰고 왔던 거. 아주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시간 되면 맨 끝에 조금 해주세요. 우리 정책 이야기 할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또 뭐 코로나 얘기보다 윤석열 씨가 더 무섭기 때문에. 아니 호환 마마보다 지금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 체포 얘기해야 됩니다. 체포 이야기. 자, 지금 신병 확보를 놓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 분이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각자 말씀해 주시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체포 시간이 좀 당겨지겠다. 생각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많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최근에 나온 체포영장이 3주짜리다. 그러니까 3주짜리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설 연휴 전까지. 그러니까 발급 받을 당시 기준으로 한 3주 정도 되는 건데 한 일주일 거의 지나갔죠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실패해도 또 받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중에 체포를 시도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체포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경호처장 박종준 씨가 바로 체포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출두한 지금 상태에서 경찰이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서 생각하는 거는 경호처의 이 우두머리 소위 말하는 이 수뇌부와 일선 경호처 직원들의 온도차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호처 밑에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킬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건데 명령이니까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격리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이미 뭐 언론 보도나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소환 조사한 거거든. 지난번에 1차 체포 때 이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체포해서 수뇌부들은 다 체포해 놓고 지시할 사람이 없게 만들고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체포를 하면은 보통 48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체포를 하면은요. 사실 전 주말에 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집회 또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근데 이거 주말에 집행될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박종준 처장이 오늘 출석한 것 자체가 본인이 이제 3차 출석했던 거 이제 본인도 체포 바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출석 안 하면. 이제 3차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한이었으니까 사실 그걸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소환 조사에 응한 상태에서 또 체포가 될 수가 있고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현장 일선에 있는 지금 그 지난 계엄 사태 때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할 정도로 현장에 나가 있던 계엄군들의 시민 의식 수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분들도 이 대통령 지금 위에서 지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있지. 지금처럼 체포에 불응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경찰과 무력 충돌이 있는 건 상당히 피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경호처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전을 진행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준 처장은 지금 경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괜찮은 게 제가 그냥 한마디 박종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거고 법원의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서 체포영장을 받은 거잖아요. 체포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니까 법원에서 법치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법에 그러니까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치주의 상권 분립이잖아요. 본인이 뭔데 뭐 네가 뭔데 이 말이 좀 나오네요. 예. 그러게요. 유혈 사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박정준 처장이 지금 보이는 모습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라는 발언을 오늘 아침에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서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대통령 체포에 대한 예우를 하면 마치 이런 것도 응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언급을 좀 내놨고 물론 그걸 아주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같은 타이밍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체포되는 모양새조차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봐서 아마 좀 이제는 더 이상 좀 밀리기는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체포되느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방금 김준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죠. 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수갑을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여론 정치 폴리스라인 세우고 뭐 검찰청 앞에 가지고 굴욕 주고 막 이런 여태까지 수사를 제일 능숙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스케줄대로 하자면은 원래는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거는 뭐 지난번에 그 공수처가 갔을 때 그때 체포를 하면은 체포한 상태에서 윤석열 씨 신병 확보한 상태에서 48시간인가요? 48시간 내에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구속해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체포를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예, 뭐 그거는 뭐 일반적인 루트죠. 일반적인 루트고 그러니까 뭐 별 희한한 얘기를 체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 청구하면은 내가 또 그거는 뭐 법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 구라를 친 윤석열 쪽의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또 이건 시간 지연 전략이거든요. 그럼 영장 청구하는 시간 거기서 심리하는 시간 또 뭐 이거 나올 거 아니에요 한참. 박지원 의원이 맨날 그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여기 나와서 얘기했던 게 이게 설만 지나면은 대운이 들어서 바뀔 거다. 그래서 설까지 지금 버틸려고 하고 있다. 그게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박지원 의원이 그 정도 얘기한 거는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무속을 믿고 설까지 지금 어떻게든 버틸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전에 계속 이슈가 됐던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쨌든 경호처에서 지시에 대해서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지시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내지는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오히려 경찰이 경호처를 도와서 윤석열 씨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처가 계속 막고 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하면 좋죠.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맨날 경제 뭐 거시경제 회의하고 그러는데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체포가 최고의 지금 경제 정책이에요. 제가 어제 기겁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윤갑근하고 석동현이 외신 기자들 상대로 변호인단이 기자회견했거든요. 와 이거는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거는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이 나라 경제 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 그 한국경제 그 경제신문 한국경제가 무디스하고 S&P한테 이제 서치는 저 이메일로 문의를 한 거예요. 한국 신용 등급 혹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낮출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다고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제 얘기를 했던 게 진짜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념 전쟁 상황이고 내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외신 기자들 모아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거는 2차 계엄을 할 가능성, 뭐 내전까지 우리가 벌일 각오가 돼 있다는 이런 얘기하면은 외국에서 보기에는 와 이거는 쿠데타가 계속되고 있구나. 신용등급 내려가면은요 지금 뭐 경제 얘기 길게 하기 어렵지만은 난리 납니다. 지금 기업들 가뜩이나 지금. 뭐 지금 만기 돌아오는 거 못 막아가지고 지금 신동아 건설 지금 이미 법정 관리 들어갔고 지금 줄줄이 도산이에요. 거기에 가상금리까지 붙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짓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용등급 떨어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자를 더 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 그게 결국엔 기업들한테 여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를 통해서. 국채 발행할 때도 금리 더 내고 회사채는 당연히 거기보다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나라 경제를 뭐가 되든 그냥 나는 뭐 투쟁하겠다, 전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빨리 체포해야 돼 진짜. 지금 전 국민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예. 자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다시 뉴스를 확인하는 게 새벽에 일어나면은 잠깐 깼다가 다시 자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에 깨서도 다시 속보를 확인하고 혹시 잡혔나? 네. 자다 일어나서 안 잡혔구나. 여전히 내전 상태구나. 내란 상태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다시 자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까 이제 좀 이따가도 계속 얘기할 거지만 뭐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율 추이만 봐도요. 지금 환율 추이가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안정화된 세 번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안정화된 세 번의 타이밍이 언제였냐면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12월 3일 밤이죠. 국회에서. 그리고 12월 12일이었나요? 탄핵안이 14일이었죠.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그리고 첫 번째 체포작전이 집행된 직후. 집행되기 시작했을 때 마치 체포가 될 것처럼 보였을 때 이 세 번의 타이밍 때 갑자기 환율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지금 윤석열 체포가 경제의 이제 특효약입니다. 그거 이상의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진단에 따르면 그래도 체포는 스케줄에 따라서 조금 속도를 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모르죠. 경찰이 판단할 텐데 일단은 조금 더 지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경찰에서 어제 이제 그 경호처 직원 지난번 1차 체포 때 막았던 일반 경호처 직원 26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경호처에. 그 얘기인즉슨 그 26명을 포함해서 막으면은 다 이제 사법 처리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국수본에서 수도권에 있는 주요 이제 광역수사대, 그 마약수사대, 안보수사대, 뭐 경찰 기동대 다 스탠바이 대기하라라는 건데 이거 다 모으면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할 것 없이 다 끌어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 특공대는 투입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경찰 특공대는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장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 경찰 특공대는 테러 진압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얘기했듯이 장갑차 나오고 뭐 헬기 뜨고 이거는 조금 법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대신에 이제 장비들 크레인 같은 거 동원해서 앞에 그 차들 이런 거 다 끄집어낸다라는 거고 철조망 다 뜯어내고 그리고 한 1,000명 정도가 압도적인 인원으로 곳곳으로 분산돼서 하나씩 뚫어내고 뜯어내고 뭐 이런 거가 지금 계획까지 다 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의 간부들을 언제 체포하느냐 격리하느냐가 딱 이게 시작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신호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유혈 사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어제 또 국회에서 이 질의응답하는 거 보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금 이렇게 체포 방해하는 거 위법이라고 또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경호처장이 약간 위협을 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공수처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쉽게 해제될 수 있는 그런 방어막인 것 같기도 하고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다 무게를 둬야 돼요? 이건 당연히 그 위법한 지금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뭡니까 지금? 윤석열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찌 보면은 이제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까지도 그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좀 빨리 종식되고 아마 일선 경호처 직원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본인이 범법자가 되고 또 연금이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걸 본인이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호차장, 경호처장 이런 분들이 좀 결단을 좀 내리거나 아니면은 좀 분리시켜가지고 네, 적절하게 체포가 조속히 집행됐으면 합니다. 그러게요. 윤건영 의원은 또 MZ세대 경호관들은 뭐 부글부글한다.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체포하고 신병 확보 국면은 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면서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박정훈 대령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혜병 사건 관련된 판결인데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여기에 부당한 명령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이제 항명 아니면 이제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의 취지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첩을 중단하라는 것 자체가 부당한 명령이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 핵심적인 게 그건데 저는 이게 경호처 직원들한테도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지금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 막으라고 위해서 경호처 간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부당한 명령,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경호처 내부에서는 뭐 징계를 하네 뭐 하겠네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이건 거부할 거야 막으라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공교롭게도 요 타이밍에 딱 요게 나왔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이제 최상병 특검 뭐 포함해서 이 수사로 이 외압 의혹을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군사법원에서는 이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검찰에서 그거를 확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요. 수사를 좀 제대로 하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박정훈이 무죄를 받았다라는 거는 군검찰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에도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면은 이거는 결국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공수처가 지금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최상병 특검도 다시 지금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준비는 다 해놨다는 거예요. 타이밍은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제 사건은 이게 윤석열과 뭐 군 수뇌부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그 재판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수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어이없게도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어제 재판은 저는 이제 여러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큰데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방금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이 재판의 판결이 군사법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번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법 체계의 개혁의 결과물이거든요. 1심을 군사법원에서 남겨두고 그리고 2심, 3심을 이제 민간법원으로 옮긴 게 1심도 군사법원에서 평시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그 어느 수준까지 군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래도 군사법원이 이번에 좀 믿을 수 있는 판결을 좀 내놨지 않았나. 특히 판결문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해병대 수사관들은 지체 없이 이첩할 의무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당시 김계원 사령관의 명령 자체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사법 체계가 나름대로 작동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대한 이제 진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군이 정말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1심에서 그런 판결을 한 게 그 실추된 명예, 내란 과정에서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판결을 받고 해병대 이제 전후회에서 또 용산까지 또 행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수괴를 또 처벌하라고 원래는 이제 빨간띠 두르고 해병대 전후회하면 상당히 보수신데 네, 윤석열 체포하라고 당장 체포하라고 하면서 강경하게 또 이제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아이러니하냐면은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항명죄지만은 처음에는 항명 수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단 항명으로 봤어요 이거를. 그 수사단 전체를 집단 항명, 네. 집단 항명죄가 있고 그냥 항명죄가 있어요. 집단 항명죄는요. 내란 수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항명 수괴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 수괴죄를 적용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혼자 항명한 걸로 바뀌었는데 항명 수괴는 전쟁 시에는 사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내란 수괴하고 같은 거예요. 네, 내란 수괴가 지금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 수괴라고 뭐 내란 수괴가 뒤에 이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지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정권 몰락의 시작이었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처음에 관저 이전하면서 뭐 수의 계약하고 뭐 특혜를 몰아줬네. 그리고 뭐 만 5세 해서 뭐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정책적 혼란도 있었고 바이든 날리면 입틀막 해서 뭐 언론에 대한 탄압,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 잘못됐지만은 가장 윤석열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게 이 최상병 사건이었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작년에 11월 24일에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명태균 게이트 등등을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 라고 하면서 맞아요. 계엄해야 되겠다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부정선거 이런 거는 나중에 다 갖다 붙인 거고 본인이 위험해지니까 명태균 그러네요. 게이트.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자 최상병 특검하고 여기에서 이종호 씨 블랙펄 인베스트 그 대표 개입설 나오고 그러면서 이종호 국방부 장관 런종섭 호주 대사를 보내려다가 하고 네. 총선 망하고 이게 나비 효과가 연쇄적으로 되면서 이게 명태균 게이트까지 그러네요. 이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몰락의 시작이었다. 아니 어제 또 보니까 명태균 씨 수사 쪽에서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 오고 갔던 것들. 그것도 11월 달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유력한 가설인데요. 맞을 거예요. 제가 한겨레 칼럼 최근 쓴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11월 4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검찰에서 10월 31일 날 윤석열 육성이 나옵니다. 네네. 명태균하고 한 거 민주당이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11월 4일에 창원지검에서 이미 그 명태균 카톡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일선 검사가 만든 거예요, 수사 검사가. 자, 그러면 이게 창원지검장한테 보고가 됐을 테고, 창원지검장은 검찰총장. 시무정한테 그렇죠. 보고를 했을 테고 그거는 김주현 민정수석한테 들어갔을 테고 김주현이 윤석열한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칙적으로는 안 받아야 되지만은 거기는 다 동해체니까. 그러면은 왜 11월 24일에 김용현 만나가지고 계엄해야 되겠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는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러네요. 쌓이고 쌓였는데 윤석열 씨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최상병 사건 때문에 지금 핀치에 몰렸지. 그런 다음에 총선을 부정선거로 졌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본인을 조여오는 이 명태균 카톡이 나온 상태에서 김용현 씨를 불러서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 해야겠다 하면서 내란을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그런 가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이거는. 네. 심각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만약에 그 비극적인 최혜병 사건이었고 박정훈 대령의 이 좀 의로운 그런 행동이었다면 이게 바로잡힌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윤 대표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박정훈 대령 상도 받았었다면서요. 이 과정에서. 뭐 지난해 네. 뭐 여러 상들을 많이 박종철 인권상을 비롯해서 여러 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리영희 이제 그 우리가 사표 같은 언론인이 리영희 선생을 기리는 리영희 상이라고 또 있거든요. 리영희 선생은 기자로서 굉장히 언론인들한테는 상징적인 인물이시죠. 그렇죠. 네. 리영희 상의 또 본상을 박정훈 대령이 수상을 했었는데 제가 뭐 여기에 미랄이나마 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수상하는데도 이제
뭐 아주 미력이나마 영향을 미쳤는데요. 근데 뭐 아주 어렵지 않은 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심사가 굉장히 빨리 끝났고요. 올해 작년에 그 리영희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건 아주 쉬운 작업이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그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또 그 수상한 박정훈 대령과 여러 가지 이제 사담을 좀 나눌 기회도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런 얘기를 또 그 사담을 나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냐면은 갑자기 좀 뜬금없이 미군이 왜 세계 최강군인 줄 아시냐고 저한테. 박정훈 대령이요. 윤 대표님한테.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왜 세계 최강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만약에 전사를 하더라도 그 시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수습하고 그 진실을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명예를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전우도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미군의 가장 중요한 신념이고 그런 것이 지켜지기 때문에 미군이 강군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자기도 최상병이 그런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저는 너무 당연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 사람의 죽음에 최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을 남기지 않겠다는 건 아주 단순한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언론인과 관련된 상을 박정훈 대령이 받았나 했더니 이게 진실에 관한 거라서 딱 정확하게 그 상을 수상하실 만한 그런 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씨와 관련된 다른 혐의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일단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로에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요 부분이 있고 내란 말고 줄줄이 다른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이제 보고 받은 거 나왔잖아요. 자기가 명태균하고 연락도 끊고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 받아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뭐 믿지도 않았어요. 입만 벌리면 구라니까 입 벌구라서 믿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소지가 크고요. 왜냐하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지금 한 게 아니니까. 공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그냥 제공했다는 거죠, 무상으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뇌물 혐의도. 그러니까 뇌물은 이제 알선수재가 김건희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게 뇌물은 뭐냐면은 김영선 공천으로 이거를 돈을 퉁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뇌물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볼 가능성도 있어서 뭐 이런 거니까 예전에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때도 국정농단 뭐 이걸로 해서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그때 공천 개입으로 검찰이 3년 구형했고 그리고 특활비 유용 뭐 이런 걸로 뭐 8년인가 12년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지금 박근혜랑 비슷한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잡아 넣었던 윤석열이 박근혜랑 거의 비슷한 길, 박근혜보다 더 심각한 길로.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 수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공천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수사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여론 조작의 혐의까지 상당히 있죠. 가능성도 있고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을 저는 윤석열이 아직도 왜 일으켰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윤석열의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밝혀질 것들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리스크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을 벌일 수가 없거든요. 2판 4판이다. 이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한동훈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대표가 그 당 게시판 문제로 인해서 한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법 찬성 쪽으로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신호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판 4판인 상태에서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는데 김용현 씨 측에서 변호인단 측이죠.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실질적 내란이다.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가 내란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뭐 국수본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휘관들이 다 소집해서 뭐 체포 집행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체포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공천 개입이나 그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것들 다 수사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관련된 다른 범죄들은 어떻게 돼요? 김건희 특검에서 하겠죠. 김건희 특검에서. 그거는 김건희.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 개가 같이 비슷한 시점에 조금 이게 약간 시작하는 시기는 달라도 세 개가 굴러갈 것 같아요.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명태균 게이트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상병 사건까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특검으로 따지면은 최상병 사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다 굴러가면은 윤석열은 이제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네. 세 가지에.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 특검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통과돼서 집행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여튼 2025년은 정말 윤석열 부부 수사의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올해는 이 약간 정치 비수기 같은 해였어요. 선거 그렇죠. 없죠. 원래는 선거도 없고 뭐 내년에 선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희한하게 된 게 일단은 체포, 윤석열 체포,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그런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뭐 이걸로 1년이 다 가게 생겨요. 그 와중에 이제 또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길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쁘고 중요한 애가 돼버렸어요. 올해가.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란 특검을 나중에 가서는 어느 정도는 받고 김건희 특검을 최대한 받지 않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둘을 나누는 전략을 상당히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는 윤석열 김건희만 걸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표 이제 대선 주자들도 상당히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분해서 나오지 않을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여전히 좀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권위가 상당히 놀라운 결정을 좀 내놨더라고요. 어떤 거죠? 예, 인권위가 지금 윤석열을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다라고 라는 입장을 내놔가지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개인도 피의자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뭐 인권적인 얘기를 한 건가요? 근데 지금 그 역대 인권위에 참여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괴감과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결정을 주도한 사람이 사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당시부터 어떻게 이런 임무를 인권위원장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정권의 그 인사 시스템 자체가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인권위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기관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하는 경우는 꽤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기관의 정신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람을 임명하는 걸 반복해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에 후과를 치르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안창호 위원장이 평소 했던 발언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물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차별금지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은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도덕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바람대로 가정, 교회, 국가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되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참. 그람시는 갑자기 왜 나타나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것인지 참 안타까움을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옥중수고를 쓴 그 안토니오 학자죠. 진지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동전 진지전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 인권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은요 윤석열을 체포한 다음에 윤석열한테 모든 권리를 고지해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라고 권한을 보장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체포 구속 적부심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가 부당하게 됐는지 아닌지를 하면 되고 그래서 법원에서 뭐 봐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체포 부당하다라고 하면은 석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소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다 보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지 체포를 안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은 영장이 나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인권위에서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를 받았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체포와 관련된 고지, 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 이런 것들이 침해되었거나 위반되었거나 아니면 그 법령이 없어서 예를 들면 외국인이라든지 뭐 마이너리티 뭐 소수자라든지 그래서 안 됐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 분한테 지금 이게 할 얘기인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양보해서 진짜 인권적으로 그래 윤석열 개인은 보호해야 된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고 인권위에서 올라간 안건 보면 그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탄핵 심판 절차라는 건 근데
개인에 대한 게 아니지 않나? 뭔 소리인지 모르. 솔직히 대통령직에 파면하는 건데. 그러니까 징계 절차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징계 절차가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징계 심사위원회도 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의 다 인권 침해니까 다 중단해야 되나요? 음주운전한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도 인권 침해네 하고 해야 되나요? 그 징계 절차는 징계 절차대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거가 탄핵이 인용됐지 기각됐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거는 거의 99%가 아니라 100% 인용이다라고 보지만은 그 권한이 뭐 본인이 항변할 기회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에 하나하나씩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개소리가 왜 나왔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 장악한 국가기관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사실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소리가 왜 나오냐면 지금 한남동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이 그냥 저작거리에 떠도는 그냥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국가기관의 권위가 있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국가기관의 권위를 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란의 공범들이 장악한 국가기관에서 이런 국가기관의 권위를 빌리는 형태의 직권남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걸 상당히 경계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짧게 이거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쓴 건데 관저 앞은 지금 무법천지예요. 이거 좀 뭐 기사 살짝 읽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검문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그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지자들? 예, 경찰이 아니고? 경찰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딱 보고 야, 너 탄핵 찬성으로 온 놈이지. 너 여기 못 지나가. 이렇게 하고. 아니 민간인이 민간인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무법천지예요 지금 그 앞이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무슨 뭐 무지개 무슨 이런 배지 같은 거 달고 있으면 야 너 좌파네 뭐 이러면서 아예 못 지나가게 한다든지. 지난 진짜. 5일에는 아니 인권위는 그런 걸 지적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 인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뭐 30대 여성에게 어묵 국물, 오뎅 국물 부으면서 폭언하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한테 돌 던졌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 앞에서 무법천지인데 이게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과잉 흥분 상태가 소위 말해서 뽕 맞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 마약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광훈이 거기에 와가지고 야 누구누구 집회 안 나왔어. 야 니들 다음에 공천 받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원이 쫄래쫄래 막 와요. 와서 친남성연대 뭐 모시기가 해가지고 무슨 야 지방의원 뭐 니들 너 안 나오면 뭐 다 죽어 뭐 이런 얘기하니까 더 다 나와가지고 같이 삭발식하고 막 뭐 이런 상황이에요. 정치인들이 지금 그리고 지금 윤상현이 가가지고 거기 그 정광훈한테 90도 인사하고 폴더 인사했더라고요. 폴더 인사하고 막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흥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권한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됐어요. 지금 이게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만든 게 이 내란 공범들이고 이 같이 지금 그 한 국힘의원들 거기 가가지고 헛소리한 국힘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게 그게 파시즘의 시작이잖아요. 파시즘이에요. 히틀러가 옛날에 정권 잡을 때 그런 식으로 선동해서 잡은 거죠. 뭐 그 사상 검증을 이재명 욕해보라고 이렇게. 거기서요? 네. 나와서 이재명 욕해보라고? 네, 이재명 욕 안 하면 너 좌파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네. 이재명도 비난할 수 있는 또 김준일 평론가님도 여기 계신데. 전 다 깝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얘기 짚어야 될 거예요. 오늘 어쨌든 지금까지 정리해보면은 체포영장 그래도 빨리 집행될 거고 집행되기 시작하면 수사가 어쨌든 뭐 물살을 탈 거고 그러면 쭉 가서 그거 말고 다른 범죄, 내란 말고 다른 범죄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될 거다. 올해 뭐 수사가 좀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경제가 걱정이잖아요. 그래도 몇 달 동안 대응 체제에서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 그래도 같이 정책해보자는 이 움직임이 좀 시작됐는데 그 이야기 좀 윤형중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그 코멘트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최상목 대행이 요새 표정을 보면 뭐 상당히 좀 그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뭐 나를 나쁘지 않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국정 현안 장관 회의를 이제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매주 열면서 자신이 국정을 제대로 챙겨 나가겠다라고도 이제 어저께 그렇게 밝혔는데요. 저는 그 좀 안타까운 게 이거 국정 현안 장관회의로 국정을 챙겨 나가서 국정이 안정화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곳과 국정을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곳이 지금 어디인가요? 지금 행정부의 권한은
국민이 이제 잠깐 소환을 시킨 거잖아요. 네. 잠깐 정지를 시킨 거잖아요.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협력을 하면서 국정을 챙겨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 좀 안타깝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첫 발을 떼긴 뗐지만 그 상당히 지금 상당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 이전에도 뭐 가동된다고 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꼭 이 회의체가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주고 또 야당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하면서 국정을 챙겨나가면 되거든요. 지금 네.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이 경제에 정말 큰 리스크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뭐 장관들과의 이 정책 협의로 뭔가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지금 국정협의체라는 거는 국회의장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여야 각 당의 대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정책을 협의해서 뭐 어쨌든 나라를 끌고 가보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뭐 집단 지도 체제로 하겠다 뭐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자체를 저는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로 지금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신동아 건설 파밀리의 그 유명한 브랜드 거기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고요. 그거보다 부채 비율이 한 200% 되는데 지금 뭐 몇 개 건설사는요. 태형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막 600% 막 이래요. 막 그래서 지금 이게 연쇄 지금 부동산 PF 터져서 연쇄 지금 하면은 이거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도 지금 뭐 분기별로 뭐 몇백억씩에서 뭐 몇천억 지금 적자 보고 있어요. 이거 공급 과잉에다가 지금 이것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자율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요 전통적으로 이건 국가가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줘야 되거든요. 최상목이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이게 리더십이 회복이 돼. 그래서가 뭐 지금 트럼프 뭐 이런 상황 오고 있고 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외신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린란드 달라고 해요 지금. 덴마크한테 그린란드 땅 내놓으라고. 그 군사를 이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막 이런 파나마 운하 내놔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파나마한테 파나마 운하 내놓으라고. 네, 캐나다는 51번째 맞아요. 주로 편입하겠다고. 캐나다 총리 사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임한 날에도 너희 51번째 주로 들어 막 이런 건데 걔네가 지금 한국으로 눈 돌리면 어떻게 되겠니? 거기 바빠가지고 안 하는데 지금 섭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시급한 거는 제가 맨날 얘기해드리지만은 빨리 이거 윤석열 체포하고 탄핵 절차 해가지고 대선이 누가 되든 하여간 이게 안정이 안 되면요 나라 경제 큰일 납니다. 진짜 외환위기 비슷한 거 올 수 있어요 진짜. 네. 탄핵이 경제다. 윤 대표님은 근데 아까 지방 가서 이게 전남에 가서 또 기본소득 연구한다고도 하셨는데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경제 위기 타개하겠다고 지역 화폐도 도입하고 그게 다 야당 주장이었잖아요. 네.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자체가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는 현장에서 피부로 좀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원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아예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민생지원금 네.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거 아닌가요? 네, 그 전 뭐 예를 들어서 군민 혹은 전 시민에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또 이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 그 이제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방식의 정책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제 어려운 수준이 지금은 상상 초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소비자 심리지수, 경기실사지수 이런 최강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가 그 지금 어느 때보다도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본인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 추경이 조기에 필요하다. 얘기가 있죠, 또.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야당과 여당과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를 복원하고 추경 논의를 빨리 조속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추경 예산 좀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그 내란 상황에서 막 정신 없으니까 가맹 예산 일단은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중앙대 유덕형 교수는 25조 원 추경하자고 그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30조 원 추경 편성하자고 그러는데 또 최상목 대행은 그냥 땡겨서 이 조기 집행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기 집행이든 뭐든 어차피 하반기에 정상적인 절차라면 하반기에 또 대통령이 올 테니까 그때 또 추경을 하면 되고 정부도 지금 7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어느 돈이 됐든 네. 일단 뭐 땡겨 쓴 다음에 하반기에 추경을 하든 뭐가 됐든 지금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나라 경제 망하겠다. 그러네요. 지금. 어쨌든 네. 정부가 역할을 해서 돈을 좀 풀어야 된다.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빨리 차기 대선이 와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게 물론 근본적인 해법이고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혹시 뭐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네, 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김준일 평론가님, 유형중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엔비디아 젠슨 황이 얘기한 충격적인 이야기들 강정수 박사가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두 분 인사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CES 2025에서 기조연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했는데 와 충격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강정수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강정수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보셨죠? 네. 예, 젠슨 황 연설하는 거.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여러분 강정수 박사님 오늘 핵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네. 어떤 얘기가 중심인가요? 우선은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시대를 많은 기업들이 뒤처져 있는데 네. 엔비디아와 함께 가면 뒤처진 거 쫓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단히 큰 시장이 될 로봇 시장, 네네네. 자율주행 시장, 테슬라한테 뒤처져 있고 중국 기업들한테 뒤처져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엔비디아의 품 안에 들어오면 다 같이 쫓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무기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월드 모델로서의 코스모스. 월드 모델. 네, 그건 좀 코스모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칩들. 칩. 네. 칩이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만 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로봇 안에도 칩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네네. 자율주행 차량 안에도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칩 우리 거 사라. 그래서 뭐 한 3천 달러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테슬라에도 FSD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테슬라 차량에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 4, 요즘은 또 그걸 AI4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추론 칩이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테슬라는 이걸 한 1,000달러 정도에 만들었는데 네. 엔비디아는 한 3,000달러다. 그러니까 좀 네. 자기도 한 2,000달러 먹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칩도 팔고 근데 칩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율주행의 어떠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한 월드 모델이라는 게 있다. 월드 여러분은 월드 모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월드 모델의 이름이 이제 엔비디아 거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건데요. 월드 모델이라는 것은 GPT하고 똑같은 거예요. GPT가 있어서 보통 텍스트나 이미지 중심으로 학습해서 우리가 챗GPT 여러분 거기서 GPT라는 것에서 챗GPT라는 서비스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제미나이가 나온 거고 클로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월드 모델 중에 일반적인 이건 일반 명사고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만든 것이 코스모스다. 코스모스다. 근데 월드 모델은 도대체 뭐냐? 이거 뭔가요? 그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의 실제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3D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를 야구의 타자와 투수의 관계로 설명하면 되게 쉽습니다. 대단히 시속을 갖다가 막 120km, 130km, 140km로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치는 타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 타자들은 어떻게 쳤냐면은 그런 연습을 자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 저 공이 온다 그러면은 언제쯤 배트로 치면은 배트를 언제쯤 휘두르면 저기 맞을 수 있다. 제가 손을 저쯤에서 놨을 때 나는 언제쯤 손을 나도 그렇죠, 휘두르면 그렇죠. 맞는다. 네.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학습을 무진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의식 쪽에 인간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공을 던진다 그러면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모델이 자 이제 손 나가. 그러면 배트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감각이나 본능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렇죠. 감각이나 본능도 결국은 학습되겠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그것도 그 안에 인간의 뇌 속에 무의식 쪽에 모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월드 모델은 뭐냐면 이 3,000점 공간에서 저 공이 저렇게 날라오면 이때 좀 나아가면 돼. 실제 세계라는 월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세계, 3D 세계의 물리 세계의 법칙까지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너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싶지? 자 우리 수십만 번 연습했잖아.
수십만 번 연습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비보호자 회전 지금 들어가면 돼. 그럼 안전하게 비보호자 회전을 할 수가 있어. 자, 비보호자 회전을 수십만 번 어떻게 연습했어요? 이 월드 모델은 이걸 가상으로 연습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 운전자가 가다가 좌회전하는 것도 사실 다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하면 됐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거를 거죠. 여러 번 해본 거거든요. 여러 번 운전이라는 보니까. 느낌에 물리적으로 내가 핸들을 요만큼 꺾었을 때는 차의 바퀴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물리 세계 속에서 인간은 학습한 겁니다. 그거를 뇌 속에 저장하고 있는 거고 그걸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거라면 월드 모델을 만드는 스탠퍼드 대학의 페이페일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Godmother of AI라고 즉 우리가 Godfather가 있다면 여성이군요. 네, Godmother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페이페이 리. 정말 스탠퍼드 대학에는 유명한 학자죠. 이 사람이 물리 세계의 GPT를 만들겠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가셨죠? 이제 말만 오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 행동이 오가는 다음 행동에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쟤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 거다. 저희가 이렇게 볼펜을 떨어뜨리면 제가 잡는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이거 잡았겠어요? 자꾸 이거 떨어뜨리는 거 잡는 버릇을 해보니까 이때쯤 되면 손을 웅크리주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저에게 학습되어 있는 거고 제가 얘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쪽에 손을 안 잡으면 얘는 떨어진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학습하고 예측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움직임도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움직이는 것들이 다 학습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월드 모델이라고 한다. 월드 모델이라고. 이 월드 모델의 엔비디아 버전을 코스모스라고 부른다. 그럼 기존의 GPT 같은 건 그냥 뭐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그렇죠. 언어 모델과 모델이죠. 월드 모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죠. 보면 파운데이션 될까요? 모델이라고 해요. 그럼 훨씬 키운 거네요. 네,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정말 과거에는 텍스트만 연습돼 있었는데 이미지, 동영상 모든 것이 다 학습되어 있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그 중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이 GPT라는 거고 자 월드 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3D 세계의 물리적인 어떤 속성까지도 다 학습한 것이 월드 모델이고 2025년에는 이 월드 모델이 키워드 중에 하나고 이 월드 모델을 사실은 작년부터 대단히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또한 자신들만의 코스모스라는 이름은 아니겠죠. 제미나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은 제미나이라는 이름을 했던 것처럼 지금 구글 또한 월드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앞다투어 월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먼저 이 테이프를 끄는 거죠. 치고 나온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무려 2천만 시간의 영상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2천만 시간의 영상이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 월드 모델이 지금 1.0인 거고 월드 모델 2.0, 3.0이 나오면 여기에서 한번 그러니까 흐면에서 엔비디아가 자동차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자동차를 실제 데이터를 한번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자 이거랑 비슷한 것을 가상으로 만들어. 엔비디아는 GPU니까 우리가 게임하듯이 그러니까 게임에서도 예를 들자면 이런 월드 모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로 움직여요. 게임의 어떤 피규어가 인물이 여기서부터 움직이는데 훨씬 더 이것이 실제처럼 느껴지기 위해서는 중간 프레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과거에는 다 하나씩 그려졌는데 그 안에 끼는 수십만 개의 프레임을 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그 연결하는 모습이 정말 실제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나의 실제 이미지가 있으면 가상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월드 모델이라는 것이. 그래서 월드 모델은 게임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월드 모델은 이렇게 로봇에도 쓰일 수 있는 거고 자동차에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으면서 토요타를 비롯하여 BYD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이러한 자동차 업체들이 그럼 우리 너네 거 쓸게. 그리고 이제 많은 또 로봇 기업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로봇 기업들이 그럼 우리 너네 거 쓸게. 왜? 자율주행과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AI니까 이것을 엔비디아 걸 쓰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판 바뀌어보겠다. 여러분들 테슬라에게 뒤처져 있지 않냐.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거는 테슬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좀 궁금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금 건가요? 시계 실제로 전신항의 이 공격적인 지금 이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의 출시는 엔비디아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미국 언론에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한. 엔비디아의 테슬라에 대한 직접적 공격인데 엔비디아는 전면에 나서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초 기술과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칩을 너네한테 팔 테니 여기 이걸 가지고 잘 적용해서 한번 자율주행 잘 만들어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해봐. 로봇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을게. 로봇 만드는 회사들 많으니까 그 우리 로봇에다가 추론 칩은 우리 걸 쓰고 그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를 써서 한번 로봇 잘 만들어서 잘 팔아봐. 이걸 지금 엔비디아가 근데 누구랑 파느냐면 경쟁하냐면 너네 지금 사실 테슬라한테 뒤쳐져 있었잖아. 우리가 한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테슬라를 한번 이겨봐. 이런 뜻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큰 아직까지 핵심적인 문제는 왜 그렇다면 토요타나 그러면은 리비안도 이번에 이걸 하겠다고 했고 사실은 루시드도 이걸 하겠다고 했고. 기업들이죠, 다. 예, BYD도 하겠다고 그랬고, BYD. 메르세데스 벤츠도 했다는 건 뭐냐면 토카노코 얘기해서는 이들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하고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걸 가졌어요. 갖는다면 그럼 바로 2025년부터 테슬라하고 동등한 수준을 겨룰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다 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만들어졌으면 자, 그걸 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이걸 던져서 이렇게 제 손가락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손가락이 움직이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AI를 해서 얘가 추론을 해서 얘가 언제쯤 몇 초 이후에 여기 도착할 거라는 건 얘기해 줬고 그때는 손을 움켜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월드 모델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기술자가 흔히 말하는 메카니커가 진짜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요. 부드럽게. 그렇죠. 이거는 너네 몫이다예요.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토요타하고 손잡는다고 아까 얘기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젠슨 왕이. 그러면은 토요타는 이들이 그 기계는 잘 만들어 우리가 그 모델을 줄게. 그렇죠. 자동차 너희들이 만들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비보호자 이전에게는 핸들이 이렇게 꺾여야 돼라는 건 우리가 시그널을 줄 테니까 핸들이 진짜 꺾이게 하는 건 너네가 해. 자, 즉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 기술들이 만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소프트웨어에 맞는 엔지니어가 준비되어 있느냐. 예를 들자면 로봇의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간의 손가락 수준을 못 오고 있고 테슬라도 아직 못 오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던 DOF라고 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것이 인간의 손이 28을 DOF라고 한다면 테슬라도 이제 21, 22 정도 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직 10도 안 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움직여 잡아줘라 그래도 이 손가락이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 기술들을 더 증폭시키는 것도 아직 남은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지금 이 상황이 전체적인 시장을 테슬라에게만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면서 우리도 로봇 세상에 간다고 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만 여기 AI 기술이 없거든요. 그럼 모델이란 게 없는 월드 모델에 해당되는 게 삼성한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엔비디아 걸 하자. 이것만으로도 대단히 빨라질 수는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손가락이 DOF가 좋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엔지니어 기술을 또 열심히 개발해야만 하는 이슈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배터리 기술을 어떻게 집어일 건지 즉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하드웨어는 항상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랑 결합이 돼야 되는데 하드웨어를 작동시키게 하려고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또 그만큼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는 하세월이다 포기할까? 소프트웨어는 언제 만들고 하드웨어를 여기 같이 언제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많이 해결해 준다네요. 이번에 코스모스 1.0이니까 코스모스 4.0 정도 나오면은 FSD 13 우리도 갈 수 있겠는데 이러한 자신감을 줬다는 부분에서 시장을 한번 들썩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궁금한 게 막 많이 생기는데요. 몇 가지 사례들을 여쭤봐도 될까요? 테슬라 얘기하시니까 테슬라 일단 자동차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테슬라는 자동차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모델도 만들고 학습도 시키고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고 실제 제조도 하고 생산도 하고 막 여기까지 다 판매도 하고 여기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도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하신 게 FSD는 좀 다른 차원으로 가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 만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될 수가 있다.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그렇게 바뀐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하고 그러면 경쟁 관계가 딱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경쟁 관계죠. 예를 들면 이번에 2025년에 테슬라가 FSD를 unsupervised 비인간 감독하에서 즉 인간이 게임을 하거나 뭐 딴 걸 하고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게 있는 거를 테스트한다 그랬잖아요. 그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제가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여러분 못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나면 다른 기업들은 고민할 거예요. 이제는 이제 과거는 어떤 고민이냐면 테슬라를 FSD를 우리 차에도 적용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는 선택지가 두 개가 생긴 거죠. 테슬라의 FSD를 받을 거냐 아니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를 받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누가 더 진일보된 상태에 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FSD 기술을 함부로 못 간다.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칩도 들어가야 되고 8개 카메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자 바퀴를 갖다가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라고 했을 때 그 신호를 줬을 때 정확하게 브레이크가 잡아주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연 기관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품이 많으니까 다 전기차로 오고
그 전기차에 우리 하드웨어, 우리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데도 한 1년은 걸릴 거야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 젠슨왕의 이 엔비디아 것을 받아들여서 기술적으로 쫓아오는데도 1, 2년은 최소한 걸릴 거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도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선택지가 이제 두 개 생긴 거죠. 엔비디아를 갈 거냐, FSD를 갈 거냐. 근데 이제 FSD의 이제 장점은 보면 FSD는 그러면 로봇 모델이 없느냐,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 없느냐 있죠. 그러니까 FSD도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빨라졌던 거고 자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예를 들자면 쉽게 비유를 할게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은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는 비보호자 회전을 한 두세 번 해봅니다. 그다음부터 비보호자들을 갖다가 수십만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연습해요. 그런데 가상 게임처럼 가상으로 그렇죠. 만들어서 가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보호자 회전을 수백만 번 실제로 해봐요. 모든 차량들이 이 그렇죠. 데이터를 모아서 또 가상으로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상 연습의 빈도수가 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연습 10번 하고 가상 모델 100만 번 한 거하고 이제 학자들이 이제 논쟁하는 건 그거예요. 실제 연습을 100만 번 하고 가상 연습도 100만 번 한 거 중에서 어떤 게 잘할까? 그럼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는 거.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은 젠슨왕이 CES 발표하면서 양쪽에다 자기 자백호 우총령 뭐 이런 것처럼 이 로봇들을 갖다가 7개를 보여줬잖아요. 이 로봇들 다 우리 편이라고 한 이건 작년에도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봇 중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자율주행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거가 2025년에 관찰 포인트 중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2026년 내년도에 젠슨왕이 이제 로봇과 차에서 코스모스를 적용했더니 실제로 자율주행의 안정도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를 입증하게 되면 이건 판이 진짜 크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 그 가능성을 이제 챗GPT의 순간이 왔다라고 이제 로봇에서 챗GPT의 순간이 왔다라고 젠슨왕이 말한 건데 이제 챗GPT 3.5가 공개된 거예요. 그럼 4.0, 4.5 나와야 되고 뭐 제미나이도 2.0 나와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AI도 필요한 거고 이것을 적용하는 이런 물리적인 엔지니어 단에서의 결합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하지만 재미있는 경쟁 구도는 만들어졌다. 경쟁 구도가 어쨌든 엔비디아 대 테슬라 경쟁 구도는 만들어졌다. 그렇죠. 특히 한국 기업으로는 정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이런 로봇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뭐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건 이제 막 시작했던 스타트업인 거고 두산 로보틱스 엄청나게 그렇죠. 발전돼 있다라면 여기는 아직까지 AI를 쓸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쓰면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물론 비용은 발생해요. $3,000짜리 추론 칩을 로봇 하나하나 다 붙여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또 연습을 하려면 여기 그 추론 칩이 GPU 새로 발표한 버전이 그 추론 칩인가요? 그 요번에 이제 두 가지를 밝혔는데 하나는 미니 디지치라고 해서 미니 슈퍼컴퓨터를 이제 가정용으로 쓸 수 있고 이 연구실이나 스타트업에서 쓸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제 일반 PC처럼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그만 칩을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저걸 발표를 했는데 저것을 하나씩 다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런 게 두 개가 있는 것이 테슬라가 저기 자동차에 장착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학습을 했으면 추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겪은 상황이 비보호자회전이야. 비보호자회전 연습 많이 했지. 월드 모델에서 가져와서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도 또 칩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추론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토큰을 그 다음 토큰을 정말 예측하는 거죠. 이것을 추론해서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명령을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저런 GPU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번에 젠슨왕이 $3,000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저기는 자기네들 수익률을 포함하고 있는 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재편이 되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고 가능성이 열린다는 부분에서 세계 경제가 로봇 산업과 자율주행 산업으로 한번 진짜로 진입할 수 있는 특정 기업만이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역사적인 의미는 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런 추론칩 또 이렇게 어떤 기능에 특화된 칩
칩과 관련해서 브로드컴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브로드컴이 하는 거하고 겹치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것은 브로드컴에서 하고 있는 ASIC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맞춤형이고 보통 엔비디아는 제너럴 퍼포스 GPU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우리는 GPU다. 여기에 이제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뭐 여기에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맞춤형으로 즉 맞춤형을 동시에 우리는 30개 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엔비디아의 GPU이기 때문에 이 맞춤형이 여러 30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대신 좀 비싼 거죠. 네, 그 대신 브로드컴이 예를 들면 구글하고 같이 만들겠다. 그다음에 메타하고 만들겠다고 하는 이 맞춤형 칩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원하는 이제 AI 학습 방식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네, 네. 구글이 만든 학습 방식이 정해진 거니 여기에 맞춰서 딱 맞춤형으로 해줘. 우리는 여러 개 조정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고 요것만 딱 해줘. 그 대신 좀 비용이 저렴할 수 있지 않겠어? 그거보다는. 그리고 그만큼 또 엔비디아에서 좀 독립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하고 메타랑 파트너를 브로드컴이랑 맞추면서 맞추는 이 맞춤형인 거고 이거는 학습할 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추론칩이라는 건 추론 전문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학습한 거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GPT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거나 챗GPT에게 물어보거나 제미나에게 물어본다면 물어본 것에 답변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이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것은 이 첫 번째 토큰에서 두 번째 토큰과 세 번째 토큰, 네 번째 토큰을 왜냐하면 토큰이라는 건 여러분 강정수라고 하면은 강정수가 하나의 토큰일 수 있고요. 성인 강과 정수가 두 개의 토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강 다음에 정수를 추론하는 거, 그다음에 강정수 님이라고 또 한번 추론할 수도 있고 강정수 님이 무엇을 했어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단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기보사 회전이라도 제가 바퀴를 굴렸으면 이제 30도로 꺾은 다음에 가속 페달을 얼마나 놓고 근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으니까 속도를 가속 페달을 더 내고 이 다음 단계에 항상 넥스트 액션을 행동을 추론해주는 추론만 해주는 칩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자동차에다가 로봇에다가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고급 GPU를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정말 가격이 1억씩 가고 그러니까요. 저렴한 추론 전문 칩을 필요하다는 거고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자신들만의 추론 전문 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맞춤형 칩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말씀 주시니까 이해가 잘 가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자기들이 범용 칩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의 틀을 만들어 놓고 다 여기 와서 붙어라라는 식으로 협력을 요청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 같으면 찾아가서 그 기업에 맞게 그 칩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겠다로 접근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뭐 곁다리로 좀 세지만 브로드컴과 저기 마블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마블 테크놀로지는 브로드컴하고 똑같이 맞춤형 칩을 만드는데 여기는 아마존 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대단히 12월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맞춤형 칩의 장점은 뭐냐면 효율성이 좋죠. 왜? 딱 지금 원하는 것만 맞춰서 하니까.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1년 뒤에 구글이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AI 학습할 때 꼭 이 경로가 아니라 다른 경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이 경로가 더 효율적이네. 딱 봤더니 그 맞춤형 칩은 그걸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칩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AI 기술 발전에 맞는 것을 쫓아가기에는 맞춤형 칩은 좀 제한적이고 제너럴 퍼포스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흔히 말하는 후퍼라든지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쿠다라는 걸로 다 변경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에 되게 적응을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두 개가 양존하지 맞춤형 칩으로 다 없어지고 엔비디아는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구축해야 되는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 칩의 시장도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의 어떤 마켓 쉐어를 가지면서 저는 성장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칩도 죽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의 성장하는 축이고 제너럴 퍼포스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도 하나의 축인 거고 여기에서 지금 또 추론칩 경쟁들이 있는데 추론칩 경쟁들은 계속 많은데 지금 딱 저렇게 맞춰서 로봇에 맞는 추론칩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맞는 추론칩을 이번에 엔비디아가 내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것이 워낙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CES의 나머지 메시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 또 엔비디아 너무 1시간 반에 메시지를 너무 많이 쏟아부었어요. 맞아요. 또 하나 뭐냐면 양자 컴퓨터 그거 앞으로 15년 맞아. 충격이었어. 뭐 빠르면 15년 늦으면 30년 정도 걸릴 30년. 거야. 그러면 이제 중간쯤이면 20년이겠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양자 컴퓨터 주가들 폭락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잘 되면 엔비디아가 안 될 거라는 시장의 이러한 심리가 있거든요. 왜 그렇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일반 전통적인 컴퓨터는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진 않은데. 컴퓨팅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GPU가 뭐가 필요 있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쟤네는 아직 멀었으니까 투자자들이라든지 세상에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15년 동안 지배할 거야. 그리고 그 15년 되면 우리도 놀겠어. 양자칩도 우리도 만들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양자칩 한국에서는 사실 이거는 밈주시라고 전 보고 있어요. 너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의외로 지금 이제 윌로우 칩 때문에 구글이 가장 앞서갔는데 구글이 지금 양자칩에다 큐비트 연 거 100개였단 말이에요. 102개. 근데 이게 상용화 되려면 100만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기하급수로 증가하겠지만 네. 이거 아직 길이 좀 멀었다는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젠슨왕의 말이 완전히 또 틀렸다라고는 시장이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냉철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강 박사님 오늘 마무리 이제 하기 직전에 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기조연설에서 밝힌 이 꿈. 네. 엔비디아 왕국은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또 하나는 테슬라와 라이벌 관계가 됐는데 최종적인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것이 쟁점이고 가장 어려운 답변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의 기업이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즉 테슬라가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이 부분 로보택시와 아까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만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엔비디아가 테슬라 어깨를 툭 치면서 나도 있어. 나를 무시하지 마. 그러면서 젠슨왕이 이번에 이거 끝나면서 CNBC하고 인터뷰에서 사실 가장 앞서가 있는 건 코스모스보다 테슬라가 맞긴 맞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 흔히 말하는 2군들을 1군의 레벨로 같은 리가로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하고 공동한 그러니까 1군의 1부 리가에는 바로 지금 못 들어가지만 2부 리가, 3부 리가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1부 리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1부 리가로 진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실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다도 월드 모델을 추가하고 있는 테슬라를 쫓아가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일반적인 비보자이즘만 있는 거 아니죠. 남대문 시장에서 한번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어떻게 이게 가상으로 연습하는 게 한두 번으로 되겠어요. 정말 아니면 동대문 시장에서 한번 운전을 뭐 하여튼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뉴욕에서 이런 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조금 더 앞서가 있는 건 맞는데 로봇 부분은 좀 다릅니다. 로봇 부분은 엔지니어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앞서가 있는 건 맞지만 로봇 부분은 뭐 테슬라도 FSD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 공장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실제로 연습하는 건 테슬라도 한계를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월드 모델이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 공장은 이 루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네네네. 충분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접근 방식이 테슬라하고 거의 동률을 저는 이룰 수 있다는 부분에서 혹시 저는 오히려 자율주행보다는 로봇 시장에서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테슬라에게도 강력한 위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승 1패가 될 수도 있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는데요. 주말은 다시 보기 보시고 월요일 오전 11시에 저는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실시간 댓글창 링크 보시면은 구독자 이벤트 있거든요. 혜택 많으니까 링크 하셔서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